네, 이슈 돋보기 시간입니다. 대선의 전초전이라고 불렸던 이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큰 이변은 없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득표율 격차에서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소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도 우리 선거 얘기했었잖아요. 네. 전망은 좀 조심스러웠었는데 일단 결과를 놓고 보니까 뭐 예상을 하셨던 그런 결과인가요? 예상을 했죠. 왜냐하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동안에 실시됐던 여론조사하고도 거의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의 네.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여론조사하고 발표한 거가도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득표율 격차가 상당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것도 실제 마지막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20%포인트 이상 정도의 차이가 났었거든요. 특히 이제 부산의 경우에는 점점 더 차이가 나는 경우였고, 이번 선거가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누차 이제 우리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유권자들 투표를 할 때는 투표의 기준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권 심판 성격이 워낙 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 2일 발발했던 바로 LH 사태 여파가 결정타였죠. 네. 부동산. 그래서 지난해 우리 방송을 보셨던 분은 제가 선거 관련해서는 서울시장은 부동산이 결정한다 이렇게 미리 또 예고를 드린 바도 있었고요. 또 LH 사태 여파로 더 커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 여론조사 결과에 계속 추이를 살펴보면은 대통령 지지율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의 긍정평가가 여당 후보의 지지율, 그리고 대통령 국정수행의 부정평가가 국민의힘 야당 후보의 지지율 똑같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이번 선거가 개인 후보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정권 심판 성격이 워낙 맞아요. 짙게 네. 강하게 나타난 선거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사실은 미리 알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전후로 해서 뭐 서울 지역도 그렇고 부산 지역도 그렇고 후보자 개인에 대한 평가, 그래서 후보자 심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대체로 30%대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여당 후보의 득표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거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였습니다. 60%를 국회의원 의석수 300명을 곱하면 그대로 180명이 나옵니다.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정말 말씀하셨다시피 정권 심판의 성격이 좀 강했고요. 그 결정타가 바로 LH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세훈 당선인에 대해서 이제 뭐 내곡동 땅 보상 의혹이 좀 불거지고, 뭐 박형준 네. 당선인에 대해서도 역시나 부동산에 관련된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이걸 제기한 여당의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결국은 야당 정권 심판 쪽으로 무게를 좀 실어줬던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무엇보다도 좀 사전 투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2030 세대의 역할도 톡톡히 한 몫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 젊은 층의 표심이 예전과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20대의 표심이 왜 이반됐을까? 가장 큰 이유는 20대 또 30대는 그만큼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 불일치 이론에 따르면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기대가 일치하지 않으면 조정이 됩니다. 네. 아니 그래도 좀 희망을 가져야지.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이미 임기 후반부에다가 또 실망하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맞아요. 것이죠. 왜냐하면 일자리 부분도 기대만큼 충족이 안 되죠. 또 한편으로는 이 부동산과 관련해도 30대의 경우에 우리 또 매일경제TV에서 계속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 관련 이슈로 영끌, 30대의 경우에 영혼까지 끌어다 대출을 받아서 마용성, 마포용산, 성동에다 집을 샀는데 이렇게 뭐 벼락재산세 또 상승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조차도 기회가 균등하지 않다라고 이제 피부로 와닿은 거죠. 그렇죠. 네. 젊은 세대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러면 계속 기대를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정말 어렵다는 것이 취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나아질 기대는 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선거에서는 20, 30대 표심도 중요하고 중도층 표심도 중요한데 2018년 3년 전에 지방선거 때는 2030 세대와 중도층이 정부 여당의 힘을 실어줬어요. 맞아요. 어떤 변화를 기대했었죠. 그렇죠. 지난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기대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니까 이미 전조현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갔거든요. 그런 만큼 2030 세대가 일종의 경고다.
그러니까 야당 후보가 너무 좋아서 국민의힘 후보가 네. 너무 또 맞는 후보라서 좋은 후보라서 그런 판단을 뭐 했다라기보다는 후보 자체보다는 그렇죠. 오히려 네. 정권 심판의 경고의 의미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20대, 30대가 오히려 투표소에 간 2030 세대는 국민의힘 야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는데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건 그럼 대선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선 때는 다르겠죠. 그때까지 그때는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또 모르죠. 그럼요. 또 네. 투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또 표심은 변화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경고의 목소리였을 수도 있고요. 네, 좀 마지막까지 더 열심히 해라라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네. 자, 2030의 표심.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임기 자체가 재보궐선거이기 때문에 1년 3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다양한 공약들을 내놓았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정책으로 다 반영이 되기에는 조금 어렵고 짧은 시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5년 임기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경우에도 취임하면 잔뜩 욕심이 생깁니다. 내가 뭐 다 할 수 있어. 완전히 개혁을 일으킬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우리가 지금 한 4년 정도 지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계획 세웠던 게 얼마만큼 이루어졌을까 다 못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지금 오세훈 후보의 공약을 보더라도 지금 36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야기하는데 1년 3개월 동안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민간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뭐 주민 동의도 필요하고 재개발 재건축이 자 풀어주겠습니다 한다라고 해서 마냥 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이번도 이제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슈가 부동산 정책이었는데 이걸 또 1년 3개월 임기의 시장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시의회와도 또 조례가 됐든 법률이 됐든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다음 시장한테도 잘 넘겨줘야 되는 거고. 중앙정부의 정책과 또 다른 부분들은 조율도 필요하고 이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오세훈 후보가 내세운 공약 중에 중요한 공약은 경전철 사업이 있고 또 그리고 또 동부 간선도로 상습 정체 구간이죠. 네. 여기를 이제 확장하겠다, 완료하겠다. 또 월드컵 대교가 공사 중에 있는데 좀 빨리 진행을 해서 완공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고 기존에 일정이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요. 이게 시 예산, 서울시가 40조의 예산으로 1년에 꾸려지는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여기에 좀 상응하는 정도의 정책을 할 수 있는 이거 중요하고 또 상대방 박영선 후보의 정책 중에서도 참 기담아 눈여겨볼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어린이 돌봄과 같은 부분들. 이제 24시간 어린이를 돌봐줄 수 있는 또 구조가 또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자, 중요한 건 1년 3개월 동안 물론 이제 다시 한 번 더 선거에서 승리해서 4년 임기를 더하면 좀 더 긴 기간 동안 준비를 할 수 있는데 부산도 마찬가지고 서울의 오세훈 당선인 또 부산의 박형준 당선인 사실상 이제 박형준 시장 이게 이제 인수위 기간이 없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지금 반드시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무엇을 먼저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것이 시민들이 더 원하는 정책을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이번 선거 결과는 정권 심판이었다면은 이제 앞으로 1년 3개월은 오세훈 시장 당선인 그리고 야당에 대한 평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야당에서는 뭐 상식의 승리였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네.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예상하기로는 35층 제한에 대해서 이제 좀 완화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되겠죠. 그래도 아파트 공급을 좀 늘려나가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서울에도 지금 도시 재정비 지역으로 이제 지정되는 곳이 뭐 한남동 이야기도 나오고 영등포 이야기도 나오는데 좀 더 이제 구체화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세훈 후보의 경우에 당선인의 경우에는 시장 시절에도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편이었어요. 그런 만큼 박원순 전 시장과는 시정 목표가 달랐다는 점에서도 이 36만 원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더 많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또 용적률도 높이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걸 동의를 얻어가면서 주민 동의를 얻어가면서 시의회와의 협력에 의해서 잘 될 것이죠. 물론 이제
아파트 공급 쪽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여기서 네. 중요한 게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도 부동산 건설 쪽에 더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부산의 경우에는 얼반 루프라고 해서 도시명 이동 수단이 네.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고 또 박형준 당선인의 이 주요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건설 쪽이 활발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집값을 잡느냐거든요. 네. 이 부분 실효성이 있을까요? 공급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집값을 잡을 더 오르는 거 만한 아니냐라는 가능성이 열려 문제가 있는 거죠. 있어요. 지금도 이제 이 재산세가 폭등하고 또 부동산세까지 가중되면서 좀 거래가 활발하지 못하다 보니까 서울시의 매매 가격이 조금 낮아졌다 이런 분석도 나와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전세값인데 전세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낮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거래가 잘 되지 않아서 매매 가격이든 전세가든 월세든 내려온 것인지 안 그러면 정말 시장이 안정화되어 있는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네. 이게 아무래도 민간 기업 주택을 공급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게 분양 가격도 있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다시 또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만큼 이제 공공주택 이야기가 박영선 후보의 정책인데 이 부분도 일정 부분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2030 세대에 대해서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공공주택 성격의 또 거주가 공간이 공급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민간이 거의 100% 주도하는 형태가 되면 조금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충분하게 이제 공급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될지 또는 아니면 좀 더 불안해질지는 어떤 방식으로 확정이 돼서 진행이 되는지 네. 또 그 일정대로 될지 여부 그래서 불확실성을 얼마만큼 제거하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좀 갈 길이 바쁩니다. 이제 시민들과 국민들의 그런 기대에 충족을 해줘야 되는 시간이 될 텐데 약간 우려스러운 게 이번 선거가 네거티브 선거 공방이 좀 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당선 무효 가능성까지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혹시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이가 비슷한 정도의 문제 제기와 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것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인지 오세훈 후보의 경우에도 거짓말 논란도 있었고 내곡동 땅 의혹도 있는데 본인의 기억과 관련해서 기억이 겸손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앞으로 있을 문제에 대해서 좀 대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직업도 뭐 시장, 정치인도 있지만 변호사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을 약간 비껴간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당 쪽에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당선 무효행 아니냐. 네. 내곡동 땅 의혹도 있고 그리고 거짓말 논란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당선 무효형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앞서 이번 선거가 미니 대선의 전초전이지만 그래도 또 대선까지는 어떻게 판도가 바뀔지 모르고 이게 그대로 가진 않을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당과 야당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듣고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여당은 이번 완패를 교훈을 삼아서 그러면은 내년 대선까지 좀 갈 길이 바빠졌습니다. 이 얼어붙은 민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숙제가 되겠죠. 그렇죠.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와 있고 이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영향도 전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왜 민심이 위반했을까? 특히 이제 중도층과 2030의 민심인데 잘 우리가 돌아보면 뭔가 좀 국면에 대한 전환이 없었어요. 그만큼 이 중도층의 민심을 좀 다스릴 만한 그런 조치가 필요했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 정책만 하더라도 네. 공급과 세금으로만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든 안정화시키고 잡으려고 그랬는데 정작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 부동산 시장의 왜곡 현상 또 부당 거래 이걸 LH 사태로 그러니까요. 확인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오히려 현 정부에 대해서 개혁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가기를 원했던 지지층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과감한 공공개혁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혁신하는 이런 모습을 더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2030 세대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들어서 첫 번째 공약이 가장 중요한 공약이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약속을 다 지키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당이나 또는 정치의 이익보다는 오히려 유권자와 국민들을 위한 이익을 더 많이 챙기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만 이 떠나간 민심, 중도층이나 또 2030 세대의 표심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다. 이제 차기 대권까지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남지가 그러니까요. 않았거든요. 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야당인데 국민의힘은 이번에 서울과 부산시장을 다 승리했다고 해서 야 이제 완전히 우리 차기 대선까지 우리가 거머쥔 것이 아니죠. 이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왜냐하면 잘한 게 아니라 남이 못해서 잘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제대로 예리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나에 대한 평가보다는 오히려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죠. 부정적인 평가가 나에 대한 정치적인 이득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유권자들이 국민이죠. 또 소비자입니다.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특히 이 대권과 관련해서는 경제적인 현상과 경제적인 과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뭐 정치 세력들은 모두가 좀 새겨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 재보궐선거가 어떻게 보면은 대선을 앞두고 이제 가장 현실적으로 그리고 가장 근소하게 앞으로의 여당과 야당의 그런 판도를 좀 점쳐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분들이 유익 있게 좀 지켜보셨고 투표 참여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당과 야당 지금의 숙제를 안고 앞으로의 대선까지 행보를 조금 더 현명하게 현실적으로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종찬 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